네, 드림스탁 나우에서 오늘의 전략들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FOMC 결과 시장이 어떻게 과연 반영하고 있는지 오늘은 멀린78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와 달리 이제 FOMC가 지나고 나니까 증시는 네. 다소 밝은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나요? 네, 뭐 증시뿐만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도 사실 뭐 불확실한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확실한 상황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 마음을 좀 놓는 것 같고 그동안 또 굉장히 시장이 못된 얘기를 많이 했던 파월 의장이 웬일로 이렇게 뭐 못되게 굴지 않고 좀 시장에서 좀 듣기 좋은 식의 말투를 썼습니다. 사실 뭐 듣기 좋은 얘기가 거의 들어있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냥 뭐 어떻게 듣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뭐 뉴욕 증시가 이제 그 연준의 긴축 종료에 대한 신호 그리고 기준금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신호가 좀 있었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충만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까지도 어제까지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연준에 이어서 또 영란은행하고 ECB가 또 그 각각 뭐 2회 그리고 3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긴축 정책이 그 글로벌 시장에서 그리고 선진 금융시장 전체에서 통화 정책도 긴축을 마감하고 금리 인상도 마감한다.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될 수가 있을 텐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뭐 시장이 좀 듣기 좋은 식의 말투를 썼다면 ECB의 라가르드 총재나 아니면 뭐 영란은행에서는 매파적인 말투를 좀 썼어요. 금리나 논의 전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특성상 뭐 그런 영향이 있잖아 이렇게 싶은데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와 달리 뭐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5%대 그리고 5.25%, ECB 같은 경우는 4.5% 기준금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현재 그 이제 영국의 뭐 4.6%, 4%대 중반이나 독일의 3%대 그 중반 가까운 그런 이 물가 상승률을 잡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0.26% 상승했고요. 다우도 0.43%, 그리고 나스닥도 0.19% 올라왔습니다. 뉴욕 증시는 확실히 파월의 달달한 말에 환호를 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럼 결국 이제 시장은 ECB와 영란은행도 연준을 곧 따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애초에 그 금리 인상을 작년에 급격하게 시작한 게 인플레이션이 때문이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뭐 영국에서는 이제 급여가 이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그런 추세에서도 이제 거의 10% 가까웠고 독일도 사실 두 자릿수 물가 상승이었으니까 독일처럼 저성장 국가에서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면 사실 다 마이너스 소득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으니까 아무래도 뭐 금리를 이렇게 높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기본적으로 금리가 그렇게 높아지는 데는 이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뭐 돈을 많이 풀었는데 경기가 안 돌아가는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 특히 작년 같은 상황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잊지 못할 뭐 그런 게 있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속되었던 이제 뭐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 이런 영향도 상당히 컸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경기 침체, 뭐 경기 침체가 아니고 경기 후퇴 정도까지 올 정도의 뭐 마이너스 성장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영란은행이든 뭐 ECB든 이렇게 보면 이제 유럽의 중심되는 국가에서는 이거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겠다 이런 속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 긴축 정책을 종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발맞춰서 간다기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긴축 정책을 종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다 잡았다기보다는 사실 경기가 아직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고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가 뭐 거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럽은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시장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통화 정책들이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환호를 하기 시작했고요. 달러와 유가 쪽도 반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어떤 모습들이 나오나요? 네, 우리 10년물 채권 금리 하면 뭐 5% 뚫어서 뭐 5% 중반 간다 뭐 이런 뭐 그것도 소개시켜드리고 그러지 않았나요?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한 달 정도 가을에 우리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어저께 이제 마감한 그 채권 10년물 같은 경우는 3.92%를 마감을 했어요. 4%가 깨졌어요. 그렇죠. 4%가 깨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채권 수익률이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확실히 이제 기준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하다 보니까 단기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2년물 같은 경우는 뭐 4.38.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뭐 5%대 갔을 때는 좀 비슷했는데 다시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뭐 낮은 금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뭐 10년물 금리가 1.2% 되는 게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 좀 갈 길은 좀 멀리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이제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다 보니까 달러의 인덱스, 달러 가격도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연속으로 이틀 연속 1%좀 내려가면서 달러 인덱스는 101%, 그러니까 101.1 포인트를 이제 하락을 마감을 했고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유가가 좀 반등했죠. 달러 가격이 좀 내려가니까 달러 가치가 내려가니까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WTI가 이제 72불 정도 그리고 브렌트유는 77불, 76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울을 앞두고 보통 이제 우리가 전망했던 거 뭐 유가 120불 설, 뭐 150불 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유주선 협회 회장님한테 말씀드렸다가 택도 없는 소리라고 들었었는데 진짜 어떻게 딱 맞췄는지 현업에 있으면 그런 거 어떻게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올라간 건 사실상 수요보다는 이제 이 달러 가격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우리 경제 굉장히 탄탄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어제 바로 발표됐던 11월의 소매 판매도 그랬죠. 예, 그렇죠. 상무부에서 발표한 그 지표를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뭐 소프트 랜딩 온다 이런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가 11월 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0.3% 증가했다. 근데 이게 예상치는 0.1% 아니면 이거보다 더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크게 상회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매 판매, 구매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의 능력들을 구매력이 굉장히 살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19,000건이 감소를 했으니까 지난주 대비해서 19,000건 감소해서 20만 2천 건. 그러니까 2개월 내에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업자 수도 늘어나면서 소비자 구매력도 감소하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냉각되는 것을 계속 앞으로 확인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거 봐서는 경기가 뭐 계속 후퇴하거나 냉각될 거라는 전망은 이걸 봐서는 뭐 맞지가 않고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골디락스 이 범위 내에서 계속 지표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동안 1년을 쭉 돌아보면은 M7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상승장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중소형주, 좀 소외됐던 소형주들의 움직임이 꿈틀꿈틀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단기 과열 조짐이 좀 있다. 뭐 이런 경고도 좀 나오고 앱도 오늘 또 아까 제가 이제 이 방송 들어오면서 보니까 뭐 애플 너무 비싸갖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다 이런 리포트들이 이제 해외에서 나오는데 이제 다음 주에 번역돼서 또 오겠죠. 근데 보니까 단기 과열 조짐을 보인다 이게 이제 뭐 빠지지 않고 올랐다, 조정 없이 올랐다 뭐 이런 것 때문인 그런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는 오히려 좀 이제 주춤한 모습이었고 말씀하신 이제 소형주 특히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뭐 부실 기업도 많다, 뭐 실적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소외가 많이 됐었는데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 한 해를 이끌었던 것들이 이제 AI하고 빅테크였다면 여기서 소외됐던 그 작은 종목들, 스몰캡이나 아니면 뭐 작은 기업들, 이제 기술 종목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지 아직 뭐 그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그래서 M7보다는 러셀 2000이 더 잘 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게 이제 성장이 맞춰지고 그 성장이 다 끝나거나 아니면 이슈가 다 끝나면 뉴스의 소재가 끝나면 이제 키 맞추기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동성이 풍부하거나 투자 심리는 살아 있는데 더 이상 그 어떤 동력이 소재가 떨어지면 뭐 종목별로 아니면 이제 산업군별로 키 맞추기를 들어가는데 여기서 그 러셀 2000에 들어가는 그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 개선이 뭐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소매 그 개인의 어떤 구매력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익 개선이 반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빅테크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뭐 다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상승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거기에는 뭐 보통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오직 AI로 통일됐던 올 한 해랑 좀 다르게 뭐 소비재, 필수 소비재나 아니면 뭐 임의 소비재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이 좀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뭐 반영이 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업종별로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보자면 요즘은 반도체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겨울이 끝났다 했지만 네. 끝나지 않았었거든요. 제대로 네네. 끝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반도체의 겨울이 끝난 것 같은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네. 반도체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반도체 시장이 기본적으로 우리 반도체 하면 램을 생각하잖아요. 메모리를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여기 이 시간대는 주로 많은 분들이 투자자,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해외 투자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뭐 어떻게 보면 그 국내 투자 하나만 하시는 것보다는 더 포괄적인 경제적 시각을 좀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메모리, 비메모리, 뭐 특히 이제 AI 쪽으로 가는 그런 CPU나 그런 그 이제 이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 이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기기에 들어가는 다른 메모리도 그 다른 반도체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반도체 장비 부분의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소식이나 조짐이 좀 보이면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강세를 좀 보이는데 반도체 장비 업체의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위를 보고 이제 주문을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반도체 전체에 훈풍이 분다는 그 우리 이제 앵커님 말씀처럼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뭐 내년에는 진짜 실적 개선이나 뭐 이익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술주만 주목받던 거에서 다른 장비 업체도 주목을 받는 그런 양상으로 좀 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기술주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이제 대형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기 과열 얘기가 나왔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 뭐 조정 없이 계속 가는 거고 다른 종목들은 좀 굶고 있는데 여기만 너무 비만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겠는데 사실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기에는 이 기업들의 어떤 이익률이나 실적 뭐 가이던스가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조정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에서 강세가 나타날 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유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등락을 많이 했잖아요.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 그렇죠. 많이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혼자서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AI 소식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던 뭐 시총 다시 2위 탈환 뭐 1위를 넘본다 뭐 이런 얘기했었던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많이 하락했죠. 2.5% 이상 하락했고 그리고 아마존 아마존 이제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알파벳하고 메타는 지금 봤을 때 뭐 약간 그 보합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이제 그 신규로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요 수준을 약간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플은 강보합인데 다음 주에 또 어떤 그 해석들이 전망이 나오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AI와 뭐 연관이 있다 그러면 급등했다가 AI랑 그게 큰 상관이 없네 그러면 급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도비 같은 경우 AI에 관련돼서 이익 개선이 크게 되지 않을 것 같다. 전망이 좀 좋지 않다 이렇다 보니까 특징적으로 그 어도비가 어저께 6%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시그널에도 은행주들은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여기서 좀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제가 여러 번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연체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 미국 가계에 뭐 가계 신용에 상당히 그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면 은행 건전성에도 뭐 좀 도움이 좀 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실질적으로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출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뭐 모기지나 아니면 자동차 금융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예상이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래서 뭐 대형 은행들이 다 강세를 좀 보인 모습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보통 빌려서 뭔가를 투자한다 그러면
보통 뭐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더 이상 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받은 이후에 국내장이 첫날은 환호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큰 환호성이 나온 듯하지는 않았거든요. 좀 네. 아쉬움이 네, 컸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뭐 계속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게 3대 우리 그 투자 주체 오다가 만 느낌이에요, 산타가. 예, 그렇죠. 오다가 말았죠. 이 선물을 여기는 줄 선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여기 약간이나마 뭐 좀 내리고 가는 것 같은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순매수를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개인이 6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어요.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상승하려다가 또 중국이 소비 부진하다. 뭐 중국의 경기 지표 나오는데 소비가 뭐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상승폭에 이제 반납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미국 영향도 받고 뭐 중국 영향도 받고 뭐 유럽 영향도 받았다가 뭐 최근에 뭐 베트남 얘기도 나오고 참 베트남까지.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 시장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상승에 상당히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승폭이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급 주체 중에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그 투자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강세 마감을 했는데 미국과 소비 호조가 긍정적인 개선세를 이뤄줬습니다. 네, 그렇죠. 그 미국의 소비 호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무부에서 발표한 이 소비의 지난달 소비 같은 경우가 뭐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다. 이 부분이 투자 심리를 개선했는데 이렇다 보면 미국향으로 나가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더욱 상승하지 못한 건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중국 소비 실적이 좋지 않으면 이거 중국향으로 나가는 거 제한이 있겠다 이렇게 본 거고요. 사실 이제 중국으로 나가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이 나간다고 우리는 반제품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하방 압력으로는 상당히 제한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꼭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가 네네. 계속해서 상승세를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 주가의 급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로봇 대장 하면 두 개 있죠. 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근데 이제 그 레인보우가 아까 말씀드린 또 키 맞추기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두산하고 레인보우하고 뭐 이제 MOU 단계지만 뭐 네덜란드 스키폴 유럽에 사실 때 많이 가보셨죠? 네덜란드 스키폴. 잘 못 그 갔습니다. 어두컴컴해가지고 거기 좀 지금 뭐 거기 수화물 장치나 뭐 그 분류 장치 이런 거 뭐 다시 해야 된다는데 거기 조명이나 좀 바꿔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 유럽은 다 제가 다음에 가서 바꾸라고 의견을. 근데 아무래도 여기 수화물 뭐 이런 이제 산업용 로봇, 수화물 분류 로봇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MOU 체결하고 또 두산에서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산자부에서도 2030년까지 그 로봇 산업 규모를 20조 원대로 키우겠다 이런 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겠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가장 그 로봇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는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상승하는 9% 그러니까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여기선 이벤트가 좀 더 나와야 되겠죠. 일단은 기업 전망은 좋은데 주가 흐름은 약간 지금 같은 강한 흐름으로 지속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력이 있었던 큰 이벤트들, 기다리고 있었던 이벤트들은 마무리가 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이벤트들이나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우리가 여기서 보통 뉴스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소프트 랜딩 뭐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뭐 이맘때 뭐 내년 뭐 2023년에 경기 전망 얘기하면서 다 침체하고 침체 때 뭘 대비해야 될 것인가 뭐 이제 벌집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아이비들에서 내세우는 어떤 내놨던 시나리오들이 다 어두컴컴했었는데 암담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약간 모호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뭐 경기 침체인데 이걸 피해갈 수 있고 뭐 그 경기 침체 피해가면서 소프트 랜딩 한다 그러는데 보통 비행기 타시면 이게 살짝 내리는 걸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조종사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조종사 자격 그 항공 면장이 오. 있는데 조종사 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소프트 랜딩이나 하드 랜딩이냐는 지면에 갔을 때 그 지면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내년을 봤을 때 어떻다, 좋다 얘기하는 건 어렵다. 실제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단지 뭐 소프트 랜딩 한다 그러면 소프트 랜딩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물가 상승률이 서서히 내려오고 물가가 CPI가 서서히 내려오고 또 두 번째는 소비자의 어떤 구매 여력이 좀 살아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기업 개선의 어떤 이익 개선의 그런 모습이 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측면들을 다 하나씩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금리를 내리는 가장 뭐 중요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또 뭐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과 가계 부채 문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표 하나 가져왔는데 약간 우리가 여기서 너무 좋은 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게 앞에 표 한번 같이 띄워주시면 봤으면 좋겠는데 표 보시면 이게 미국의 그 이제 파산한 기업입니다. 뭐 어떤 게 보면 뭐 지금 보호를 신청한 이제 기업 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이 아니고 파산한 기업 숫자들인데 이게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맨 오른쪽에 지금 보실 수 있는 이 기업 숫자가 2020년 그 코비드 팬데믹 때 코로나 팬데믹 때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아직 12월 말이 그 집계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게 만약 집계가 된다면 코로나 때만큼 올라가고 코로나 직전 연도만큼 그거보다 더 많은 파산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언제 비슷하냐면 유럽 금융위기 이전이랑 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파산 기업이 이렇게 많다는 건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이 인터넷이나 HTS나 MTS 상으로 보지 못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병이 들어 있다. 그럼 여기서 그 일하는 근로자들도 결국에는 타격을 받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계감을 절대 늦춰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지금 금리 낮추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앞에 보시면 2000년부터 지금 금리를 여러 번 내렸습니다. 이제 6%대에서 지금 여러 번 내리면서 금리가 현재 금리까지 왔는데 2000년 초반에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닷컴 버블 때입니다. 뭐 아마존 1달러 하고 그럴 때인데 아마존 뭐 문 닫기 직전까지 가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금리를 저렇게 급격하게 내렸었고 또 하나 2008년에 금융위기 와서 뭐 4천만 가구가 집을 잃는다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울 때 저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고 그리고 코로나 때 그리고 금리를 내렸었고 그리고 지금 5%대 금리인데 여기서 지금 금리가 마냥 뭐 2%, 3% 내려간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거에 못지않은 금융위기나 그럼 난리가 난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를 안 내리고 이런 상황, 따뜻한 골디락스 상황을 기대하시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전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걸 전제로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질 것, 나빠질 것 이런 거에 가까이 가면서 어느 투자 쪽으로 갈 것인가를 보는 게 맞고요. 여기서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업종을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내년 초까지는 아무래도 빅테크가 계속 가는 거 그만큼 가장 강한 이슈는 없으니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약간 조정을 받는다, 단기 과열로 조정을 받는다라면 빅테크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그동안 소외됐던 필수 소비재 이쪽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에너지도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됐기 때문에 에너지도 좀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낙관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심성이 필요해 보이고 단기 상승을 할 시에는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기업들과 필수 소비재 에너지 배당주 쪽을 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